한국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언제나 그렇듯 삶과 죽음의 경계선 위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터였다.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공기 속으로 날카로운 기계음과 다급한 발소리, 고통에 찬 신음이 쉴 새 없이 파고들었다. 그 혼돈의 한가운데 흉부외과 전문의 윤서은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겁에 질린 인턴들을 다독이고, 그녀의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렸다. 그녀는 방금 전 교통사고로 실려온 다발성 외상 환자의 응급처치를 막 끝낸 참이었다. 늙골 골절이 폐를 찔러 발생한 기흉 환자였지만 그녀의 능숙한 흉관 삽입술 덕분에 환자는 안정을 되찾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틈도 없이 응급센터의 자동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시 열렸다. 칠흑 같은 밤의 어둠을 찢고 달려온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이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30대 남성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환자입니다. 의식불명,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환자의 모습은 처참했다. 온몸은 피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가슴에는 심각한 타박상이 선명했다. 윤서은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한눈에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다른 의사들을 해치고 환자에게 다가갔다.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수혈 준비해. 흉부 엑스레이랑 CT 촬영 준비시켜. 지금 당장. 그녀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환자의 몸에 각종 의료 장비를 부착하기 시작했다. 삐삐, 불규칙하고 미약하게 울리는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은 환자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윤서은은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녀는 우선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피와 이물질로 더러워진 그의 얼굴을 닦아내려 거즈를 들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뺨에 닿는 순간 그녀의 몸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고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의 윤곽이 드러났다.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 그리고 차가운 이마. 그 얼굴은 매일 밤 그녀의 악몽 속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강지훈. 그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종처럼 울렸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거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멀어지고 그녀의 귓가에는 오직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5년 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그날 밤의 빗소리. 그의 차가운 눈빛과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다시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를 버리고 매정하게 떠나던 그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어른거렸다. 서은아, 우리 그만하자. 나 더 이상 너에게 미래를 걸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무정하게 흩어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뿌리쳤다. 그의 손길은 너무나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혼돈과 절망의 한가운데 버려두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갔다. 그날 이후 윤서은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오직 의사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버티며 살아왔다. 선생님, 윤서은 선생님. 인턴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녀를 악몽 같은 과거로부터 현실로 끌어냈다. 환자 혈압이 60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장압전이 의심됩니다. 그제야 서은은 정신을 차렸다.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그녀의 과거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응급 환자였다. 의사로서의 본능과 사명감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이성을 깨웠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았다. 수술실 준비됐어? 지금 바로 이동한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눈앞의 환자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었고, 그녀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유일한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살려야만 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들것이 수술실로 향하는 동안 서은은 그의 찢어진 셔츠를 거칠게 뜯어냈다.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대자 정상적인 심장 소리 대신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하고 불규칙한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을 감싸고 있는 막 안에 피가 고여 심장을 압박하고 있는 심장압전이 확실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창백하게 질린 그의 얼굴 위로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이 하얗게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5년 전 그를 떠나보냈던 그날 밤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은 5년 전의 기억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는 핀 조명 같았다. 윤서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로 물든 환자가 아니라 빗줄기 속에서 위태롭게 서 있던 5년 전의 자신이었다. 그때의 그녀는 지금처럼 단단하고 냉철한 흉부외과 의사가 아니었다.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던 의대생이었고,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어리석은 여자였다. 그들의 시작은 낭만적인 캠퍼스 커플이었다. 법대생과 의대생의 만남.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남선녀였다. 윤서은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지 않았다. 그녀는 타고난 총명함과 지독한 성실함으로 최고의 의과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녀의 꿈은 오직 하나,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하는 최고의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강지우는 그녀와는 정반대의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다. 그는 대대로 법조인 집안의 외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명석한 두뇌, 훤칠한 외모, 그리고 탄탄한 배경까지. 그의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설계된 완벽한 도로와도 같았다. 그런 그가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윤서은에게 끌렸던 것은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역경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을 사랑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는 서은에게 완벽한 연인이었다. 그는 시험 기간이면 밤새 그녀를 위해 도서관 자리를 맡아주었고,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는 날이면 비싼 레스토랑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떡볶이집 앞에서 몇 시간이고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작은 상처까지도 세심하게 돌봐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서은은 그와의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그가 멋진 검사가 되고 자신이 훌륭한 의사가 되면 두 사람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처음부터 유리성처럼 위태로웠다. 강지훈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평범한 고아 출신 여자와 어울리는 것을 집안의 수치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들에게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다. 지훈아, 너는 우리 가문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한낱 감정 노름에 빠져 네 미래를 망칠 셈이냐. 네 옆자리는 너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여자여야 한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밤이었다. 서은은 중요한 시험을 막 끝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지훈을 만나러 갔다. 그날은 두 사람이 만난 지 3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비를 쪼개 산 작은 선물을 품에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나타난 지훈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어두웠다. 그는 평소처럼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빗속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별을 고했다. 서은아,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의 한마디에 서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갑자기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헤어져?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 너머의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다른 것뿐이야.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그는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본을 읽는 것처럼 건조하게 말을 이었다. 나 정략 결혼을 하게 됐어. 상대는 태강그룹 5회장의 막내딸이야. 그 결혼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태강그룹. 서은은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다.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꿈이 그 거대한 이름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거짓말이지? 장난치는 거지? 우리 사랑했잖아. 당신이 나한테 약속했잖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겠다고. 바로 그 순간 지우는 그녀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평생 그녀의 심장에 밝힐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사랑, 서은아, 정신 차려. 우린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았어. 너와 함께하는 미래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난 성공해야 해. 네가 내 발목을 잡게 둘 수는 없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따뜻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차가운 야망과 비정한 현실 인식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다. 서은의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가 품에 안고 있던 작은 선물 상자가 빗물에 젖어 차갑게 식어갔다.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한번 차갑게 내려다본 후 뒤돌아서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랐다. 차는 미련 없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은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차갑게 떨려왔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수조차 없었다. 심장이 통째로 도려내진 듯한 고통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랑과 함께 세상에 대한 믿음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지독한 절망은 오히려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도끼를 깨웠다. 그녀는 다짐했다. 반드시 최고의 의사가 되어 그가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겠다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나의 가치를 짓밟히지 않겠다고. 그 맹세가 그녀의 지난 5년을 지탱해온 유일한 힘이었다.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수술실 문이 닫히자 윤서은은 바깥 세상의 모든 혼란과 함께 자신의 과거도 문 밖에 밀어낸 듯했다. 이 네모난 공간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에게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환자의 생사를 책임져야 하는 집도의 윤서은 교수였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났고 마스크 위로 드러난 이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수술대 위에는 5년 전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던 남자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가슴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심장이었다. 마취과 의사가 마취 시작을 알렸다. 수술실의 모든 스태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중심에는 서은이 있었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이 방의 법칙이자 질서였다. 메스.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간호사가 건네준 날카로운 메스가 그녀의 손에 들렸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이 칼끝이 그의 가슴을 열 것이다. 한때 그토록 사랑했고 그만큼 증오했던 남자의 맨살을 가르고 그의 심장을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뇌리에서 빗속을 뚫고 날아와 밝히던 그의 잔인한 말이 다시 한번 메아리 쳤다. 너와 함께하는 미래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잡념을 떨쳐내려는 의식이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것처럼 정확하고 망설임 없이 그의 가슴 중앙을 따라 길게 선을 그었다. 붉은 피가 솟아오르며 하얀 수술포를 적셨다. 전기 소작기로 지혈하는 치익 소리가 수술실의 긴장감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수술용 장갑 아래 깊숙이 봉인했다. 흉골을 절개하고 개흉기를 이용해 가슴을 열자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심장을 둘러싼 심낭은 터진 혈관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검붉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심장은 그 피의 압력에 짓눌려 제대로 뛰지 못하고 미세하게 경련만 일으키고 있었다. 석션. 서은의 지시에 따라 어시스턴트가 빠르게 고인 피를 빨아들였다. 피가 걷히자 마침내 상처의 근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격렬한 충격으로 인해 찢어진 우심실의 작은 파열 부위였다. 그곳에서 여전히 붉은 피가 울컥이며 새어나오고 있었다. 심정지액 준비해. 대동맥 차단하고 바로 체외순환기 연결한다. 그녀의 판단은 신속했다. 뛰는 심장을 직접 꿰매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심장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그 기능을 기계에 맡긴 뒤 완벽하게 수술을 끝내야 했다. 차가운 심정지액이 그의 심장으로 주입되자 격렬하게 발버둥치던 심장이 서서히 움직임을 멈추었다. 이제 그의 생명은 온전히 그녀의 손과 체외순환기에 달려 있었다. 서은은 바늘처럼 가느다란 수술용 실을 들고 찢어진 심장 근육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교하고 섬세했다. 한 땀, 한 땀,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경을 손끝에 집중했다. 바로 그때였다. 멈춰버린 그의 심장을 보고 있자니 5년 전 그날 밤 차갑게 식어버렸던 자신의 심장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 왔던 슬픔과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려 했다. 선생님, 환자 혈압이 불안정합니다. 어시스턴트의 외침이 그녀를 현실로 되돌렸다. 체외순환기가 돌아가고 있음에도 환자의 상태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그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서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정신 차려, 윤서은. 넌 의사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녀는 이 남자를 살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의사로서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다시 수술에 집중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도 배신감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찢어진 심장 근육과 그것을 완벽하게 봉합해야 한다는 외과 의사로서의 집념만이 불타고 있었다. 마지막 한 땀을 꿰매고 실을 끊는 순간 그녀는 마치 자신을 올가매던 질긴 과거의 쇠사슬 하나를 끊어낸 듯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봉합은 완벽했다. 체외순환기 중단 준비, 심장 제세동기 준비해. 이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차례였다. 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대동맥 차단을 풀자 따뜻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지만 심장은 미세한 떨림만 보일 뿐 스스로 박동을 시작하지 못했다. 클리어, 서은의 외침과 함께
퍽하는 소리와 함께 전기 충격이 가해졌다. 그의 몸이 수술대 위에서 한번 크게 튀어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심장 모니터를 주시했다. 비, 비, 비. 마침내 규칙적이고 힘찬 심장 박동음이 수술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렸다. 수술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서은은 다쳤던 그의 가슴을 다시 덮고 마지막 피부 봉합을 다른 의사에게 맡긴 채 수술대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몇 시간에 걸친 사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땀으로 축축한 수술모와 마스크를 벗어 던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강지훈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상처를 준 과거의 남자가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손에 의해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를 살려냈다. 그리고 그를 살려냄으로써 그녀는 자기 자신 또한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구해낸 것인지도 몰랐다. 그녀는 조용히 수술실을 나섰다. 텅 빈 복도에 기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훈의 의식은 깊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깜빡이는 희미한 불빛처럼 천천히 돌아왔다. 그의 온몸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뜨려고 했었지만 눈꺼풀은 굳게 닫힌 철문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귓가에는 일정하게 울리는 기계음과 희미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이 어디인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는 마침내 신락 같은 힘을 쥐어짜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새하얀 천장이 들어왔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그가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가슴 중앙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저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렸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링거줄과 모니터링 장치들이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무력했다. 바로 그때 낯선 간호사가 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왔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녀의 질문에 그는 마른 입술을 힘겹게 움직여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강지훈.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다행이네요. 엄청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윤서은 교수님께서 밤새 수술하셔서 살려내신 거예요. 정말 천운입니다. 윤서은, 그 이름이 그의 흐릿한 의식 속으로 날카로운 파편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동명이인이겠지. 설마 그럴 리가 없었다. 5년 전 자신이 그토록 매몰차게 버렸던 그녀가 어떻게 여기에. 그의 심장이 통증과 함께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간호사가 놀라 그의 상태를 살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윤서은이라는 세 글자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의 혼란은 오래가지 않았다. 회진 시간이 되자 몇 명의 의사들과 함께 그녀가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녀는 5년 전의 앳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길게 기른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지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상처받기 쉬운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완전한 타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른 환자를 대하듯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의 차트를 넘겨보며 말했다. 환자분, 제가 집도의 윤서은입니다. 심장 파열로 인한 응급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5년 전과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것은 오직 환자와 의사 사이에 존재하는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일 뿐이었다.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상황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잔인하게 느껴졌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버렸던 여자에게 이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빚진 신세가 되었다. 세상에 어떤 복수가 이보다 더 완벽하고 지독할 수 있을까?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은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부착된 드레싱을 확인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통증은 심하신가요? 숨쉬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의사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마치 그는 이름 없는 환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듯이.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의 한 여자가 들어섰다. 태강그룹의 막내딸이자 그의 약혼 여인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그의 침대로 달려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괜찮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내 그의 옆에 서 있는 서은을 발견하고는 차갑게 굳어졌다. 그녀는 서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시죠? 서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을 소개했다. 환자분의 주치의인 흉부외과 윤서은입니다. 오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윤서은, 그녀는 지훈의 과거 연인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서은을 구원자가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으로 간주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서은에게 건네며 말했다. 아, 그러시군요.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부턴 제가 지훈 씨 곁에 있을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그녀의 행동은 감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서은은 그녀의 명함을 받지 않았다. 대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환자 상태에 대한 모든 설명은 보호자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자의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니 면회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오수진에게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다른 의사들과 함께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그 프로페셔널하고 당당한 태도는 오수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병실에는 강지훈과 오수진 단둘만 남았다. 오수진은 불쾌한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저 의사 왜 저렇게 재수가 없지? 지훈 씨 과거에 만났다는 여자가 저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용케 의사는 됐네. 그녀의 경멸 어린 말들이 지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자 자신이 버렸던 여인이 다른 여자에게 모욕당하는 것을 그저 무력하게 누워서 듣고만 있어야 했다. 그의 심장은 수술 자국보다 더 깊은 곳에서부터 아려왔다. 병원은 비밀을 오래 품지 못하는 곳이다. 특히 생사와 사랑, 그리고 돈과 권력이 얽힌 이야기는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었다. 강지훈이 응급실에 실려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대학병원에는 흥미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병원의 스타 의사인 흉부외과 윤서은 교수와 VIP 병동에 입원한 거물급 로펌의 아들 강지훈 변호사가 과거의 깊은 연인 관계였다는 이야기였다. 소문의 시작은 사소했다. 응급실의 한 간호사가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냈고
그 이야기는 휴게실과 구내식당을 거치며 온갖 추측과 살이 덧붙여졌다. 듣자 하니 그 변호사가 지금 약혼녀 때문에 윤 교수님을 찬 거래. 정말. 그런데 하필이면 전 여자친구 손에 목숨을 구한 거네. 이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지친 병원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주는 가십거리였지만 그 가십의 주인공들에게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오수지는 그 칼날을 가장 먼저 느낀 사람이었다. 그녀는 약혼자의 병실을 드나들 때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미묘한 시선들을 견뎌야 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어딘가 모를 조롱이 섞인 눈빛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가십거리가 되어본 적 없었던 그녀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의 자부심은 강지훈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그의 옛 연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의 불안과 분노는 자연스럽게 윤서은을 향했다. 그녀는 서은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감정의 동요 없이 언제나 프로페셔널한 그녀의 태도는 오만해 보였고 지훈의 상태를 사무적으로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서은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완벽한 삶에 끼어든 불순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공격은 교묘하고 은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녀는 서은이 회진을 도는 시간에 맞춰 일부러 해외의 유명 심장 전문의와 통화하는 척을 했다. 네, 교수님. 지금 지훈 씨 상태가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최선의 치료법이 맞을까요?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녀는 일부러 서은이 들으라는 듯이 말하며 그녀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은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신의 의학적 소견을 차분히 설명할 뿐이었다. 서은의 그런 무심한 태도는 오수진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그녀는 자신의 돈과 배경이 이 보잘것없는 의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욱 모멸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녀는 더 강력한 카드를 사용하기로 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태강그룹의 오회장이었다. 태강그룹은 한국대학병원의 최대 후원자 중 하나였고 병원장조차도 오 회장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날 오후 병원장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오 회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압력이 담겨 있었다. 원장님, 제 사위될 아이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도의와 환자 사이에 개인적인 과거가 얽혀 있는 것 같아 제 딸이 많이 불편해하는군요.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다른 유능한 의사로 주치의를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부탁을 가장한 명백한 명령이었다.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윤서은 교수는 그가 가장 아끼는 인재이자 병원의 간판 스타였다. 그녀의 실력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고 이번 수술 역시 그녀가 아니었다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다. 의사로서의 양심은 그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병원의 최대 후원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결국 윤서은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병원장은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은에게 차를 권했다. 윤 교수, 이번에도 정말 수고가 많았어. 자네 덕분에 우리 병원 위상이 또 한 번 올라갔네. 그는 한참을 칭찬으로 운을 뗀 후에야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다름이 아니라 강지훈 환자 건말인데 보호자 측에서 주치의를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네. 알다시피 태강그룹이 우리 병원에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서은은 병원장의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실망감이 어렸다. 그래서
제가 이 손으로 살려낸 환자에게서 손을 떼라는 말씀이십니까? 단지 보호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밝혀 있었다. 병원장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런 뜻이 아닐세. 나도 자네 심정 충분히 이해하네. 하지만 이건 의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야. 괜한 분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나. 환자도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 다른 교수에게 인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세. 그의 말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원장님, 제게 환자는 정치적인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강지훈 환자는 아직 위급한 고비를 완전히 넘긴 것이 아니며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저는 제 환자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병원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의사로서의 신념과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결코 꺾을 수 없는 단단한 신념이었다. 만약 저를 이 환자에게서 배제하시려면 저의 의료 과실을 증명하여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으십시오. 후원자의 압력에 굴복하여 저를 물러나게 하신다면 저는 이 가운을 벗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조용히 원장실을 나섰다. 복도에 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그녀를 싸우게 만들고 있었다. 병원장실에서 나온 윤서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권력의 압력 앞에서 한순간 흔들렸던 자신을 다잡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강지훈이라는 개인을 향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환자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낼 의무가 있었다. 설령 그 환자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남자라 할지라도 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는 한 그는 그녀가 책임져야 할 생명이었다. 그녀는 곧장 강지훈의 차트와 사고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수진과 병원장의 압박은 오히려 그녀를 더 냉철하고 집요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혹시라도 자신이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자신의 진단과 수술 과정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복기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수십 장에 달하는 기록들을 훑어내렸다. 응급구조대의 초기 보고서, 경찰의 사고 경위서, 그리고 응급실에서 촬영한 수많은 엑스레이와 CT 영상들까지. 그러던 중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구급대원이 작성한 현장 보고서의 한 구절이었다. 고속도로 3차선에서 발생한 사중 연쇄 추돌 사고. 환자의 차량은 두 번째에 위치했으며 전방 및 후방 추돌로 인한 파손이 심각함. 하지만 서은의 머릿속에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연쇄 추돌 사고라면 보통 차량의 앞뒤 손상이 집중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강지훈의 부상은 조금 달랐다. 그의 주된 부상은 심장 타박상과 좌측 늙골의 다발성 골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후방 충격보다는 운전석 측면에서 가해진 강력하고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마치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차량이 고의적으로 그의 차 운전석을 들이받은 듯한 상처였다. 그녀는 다시 CT 영상을 확대했다. 그의 늙골, 골절 양상은 마치 쐐기로 찍어낸 듯 특정 지점에 충격이 집중된 형태를 보였다. 이것은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상흔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그녀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의사인 그녀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다. 그녀는 일단 자신의 의학적 소견을 차트에 조용히 추가로 기록해 두었다. 환자의 부상은 측면의 직접적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고 경위서와 대조 확인이 필요함. 이것은 훗날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의사로서의 책임감이었다. 며칠 후 서은은 고된 수술을 마치고 늦은 밤 퇴근을 서두르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낯선 중년 남자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값비싼 신사는 아니었지만 잘 다려진 트렌치코트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다. 서은은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누구시죠?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최강 기획이라는 이름의 사설 탐정 사무소 이름과 함께 최철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윤서은 교수님 되십니까?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을 듯한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서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위험한 의도가 아닌 절박함을 읽고는 근처의 조용한 벤치로 그를 이끌었다. 최철웅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을 꺼냈다. 저는 강지훈 변호사의 부친께서 고용한 사람입니다. 강 변호사의 교통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서은의 눈이 가늘어졌다. 환자에 대한 정보는 의료법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에 문의하시죠.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의 삶에 더 이상 강지훈의 가족과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최철웅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교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강 변호사를 살해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말에 서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막연하게 품었던 의심이 현실의 언어가 되어 그녀의 귀에 밝히는 순간이었다. 최철웅은 말을 이었다. 강 변호사는 사고 직전 MA 시장의 거물인 태영건설을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태영건설의 황 사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 유명하죠. 저는 그들이 이번 사고의 배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서은에게 사고 현장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강지훈의 차량 운전석 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은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교수님께서 강 변호사를 살려내신 덕분에 그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강 변호사가 깨어나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겁니다. 지금 병원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수십 년간 어두운 세계를 경험한 자의 확신에 찬 경고였다. 서은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이것은 이제 오수진과의 자존심 싸움이나 병원 내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선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이었다. 강지훈은 이제 과거의 연인이자 현재의 환자를 넘어 거대한 음모의 표적이 된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를 살려낸 자신 역시 그 음모의 한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외면하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위험한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그녀는 조용히 최철웅의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무언의 대답이었다. 최철웅 탐정의 명함은 서은의 하얀 가운 주머니 속에서 차가운 무게감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녀가 애써 외면하고 봉인해 두었던 과거와 피하고 싶었던 위험한 현실을 연결하는 불길한 징표와도 같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강지훈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로서의 윤서은은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속삭였다. 그것은 그녀의 신념이자 존재 이유였다. 하지만 여자로서의 윤서은은 비명을 질렀다. 왜 하필 나인가? 왜 5년 만에 나타나 내 삶을 또다시 뒤흔드는가? 그는 이미 한 번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녀를 더 위험한 수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지만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외면할 만큼 비정하지는 못했다. 긴 밤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를 완벽하게 치료해서 가능한 한 빨리 자신의 병원에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내보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살아남아야만 했다. 그녀는 이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마지막 의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다음 날 아침 서은은 평소보다 더 일찍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회진을 도는 다른 의사들을 먼저 내보내고 병실 문을 닫아 외부의 시선을 차단했다. 며칠 사이 강지훈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있었다. 그는 이제 침대 머리를 올리고 앉아 창밖을 내다볼 정도의 기력은 회복한 상태였다. 그는 문을 닫고 들어서는 그녀를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서은은 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그랬던 것처럼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환자분, 몸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통증은 여전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소와 다른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그는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는 지난 며칠간 수천 번도 더 사과와 감사의 말을 되뇌었지만 막상 그녀를 마주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말로도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과 현재 자신이 지고 있는 목숨의 빚을 갚을 수는 없을 터였다. 서은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다. 강지훈 씨, 어젯밤 당신의 아버님께서 고용한 사설 탐정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사고에 대해 따로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은은 그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그분 말씀으로는 당신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당신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훈의 뇌리에 날카롭게 밝혔다.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머릿속에서 사고, 당시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분명 고속도로를 평범하게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화물 트럭 한 대가 경고도 없이 자신의 차선을 침범하며 옆을 들이받았던 것 같았다. 그는 그것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서은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섬뜩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 직전까지 태영건설의 적대적 M&A 방어 소송을 맡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태영건설의 추악한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정황을 포착했고 재판에서 그것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황 사장은 그에게 수차례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회유했지만 그는 변호사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거절했다. 그것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며 서은은 자신의 추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의사로서 당신의 상처를 분석했습니다. 당신의 부상은 단순 연쇄 추돌 사고로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마치 누군가 운전석을 정확히 노리고 충돌한 것 같은 상처입니다. 그들의 목표가 당신의 목숨이었다면 그들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지훈은 극심한 공포와 함께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것은 상관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위험이 서은에게까지 번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살려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다. 그가 그녀의 인생을 또다시 망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것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그녀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하지만 서은은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다. 환자분, 저는 당신의 주치의 윤서은 교수입니다. 제게 사적인 감정으로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환자를 지킬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당신은 제 책임하에 있는 환자입니다. 그녀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역설적으로 지훈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를 증오하면서도 의사로서의 신념 때문에 그를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 숭고한 책임감 앞에 더욱 비참하고 초라해졌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물었다. 서은은 병실 문 쪽을 한번 경계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지금부터 당신의 상태에 대해 아는 사람은 오직 저와 제가 신뢰하는 몇 명의 간호사뿐이어야 합니다. 외부 음식은 절대 입에 대선 안 되며 낯선 사람이 병실에 들어오면 즉시 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노리는 자들에 대해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적을 알아야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의사의 진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위험하고도 필사적인 동맹의 시작이었다. 윤서은과 강지훈 사이에 맺어진 위태로운 동맹은 병실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주치의와 환자의 경계를 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불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동의 경계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서은은 의식적으로 그의 병실을 더 자주 들렀고 그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하에 주변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스러운 경계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대하는 서은의 태도에서 사무적인 의무감을 넘어선 어떤 종류의 절박함을 감지했다. 또한 지훈이 자신보다 서은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예민한 자존심을 참을 수 없게 자극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자신을 따돌리고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그 의심은 곧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권력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고 거칠었다. 그녀는 병원장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원장님, 제 약혼자 주치에 당장 바꾸지 않으면 우리 태강그룹의 후원을 전면 재검토하겠어요. 어디서 굴러먹던 의사 하나 때문에 우리 그룹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으신 게 아니라면 제 요구를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협박은 유치했지만
효과는 확실했다. 결국 병원장은 서은에게 강지훈의 주치의 자리를 다른 교수에게 인계하라는 공식 명령을 내렸다. 서은은 저항했지만 이사회의 결정이라는 통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강제로 자신의 환자에게서 분리되었다. 그 결정이 내려진 날, 서은은 마지막으로 지훈의 병실을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새로운 주치의에게 그의 상태를 철저히 인수인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 그녀는 그의 손에 작은 비상호 출배를 쥐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주 작은 이상이라도 느껴지면 이걸 누르세요. 제가 바로 달려올 테니. 오수진은 자신의 승리에 만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고분고분한 중년의 교수를 새로운 주치의로 앉혔고 지훈의 병실을 지키는 간호 인력까지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교체했다. 그녀는 마침내 윤서은이라는 눈엣 가시를 제거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리석은 질투와 오만은 적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병원의 경계 시스템에 인위적인 균열이 생긴 것이다. 서은이 주치의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다. 병원은 한산했고 VIP 병동의 복도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날따라 지우는 유난히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서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병실은 더 이상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선 얼굴의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30대 중반의 무표정한 남자였고 자신을 야간 근무조라고 소개했다. 남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지훈의 링거를 확인했다. 환자분 영양제 주사 놓아드리겠습니다.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섬뜩하게 들렸다. 지훈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그저 예민해진 탓이겠거니 생각했다. 남자는 작은 약병에서 노란색 액체를 주사기로 뽑아 올렸다. 그리고는 지훈의 링거줄에 있는 고무막에 주사기 바늘을 꽂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훈의 눈에 남자의 손목에 희미하게 새겨진 정갈 모양의 문신이 들어왔다. 그의 뇌리에서 최철웅 탐정이 보여주었던 태영건설 황 사장의 수족들에 대한 자료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전갈 문신이었다. 지훈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것은 영양제가 아니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한 독극물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수술 후유증으로 쇠약해진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서은이 쥐어준 비상벨을 필사적으로 누르는 것뿐이었다. 남자는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다른 한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는 주사기의 피스톤을 천천히 밀어넣기 시작했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그의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한편 서은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지훈의 심전도 모니터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주치의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해킹을 통해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그의 상태를 감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손목에 차고 있던 수신기에서 희미한 진동이 울렸다. 지훈이 비상벨을 누른 것이다. 동시에 모니터에 떠 있던 그의 심전도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리듬을 잃고 불규칙하게 떨리는 심실세동이었다. 심장마비의 전조였다. 서은은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는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 지훈의 병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훈의 입을 막고 주사기를 든 채 놀란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낯선 남자의 모습이었다. 당신 누구야? 그녀의 외침과 함께 남자는 주사기를 바닥에 내던지고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 하지만 서은은 그를 쫓을 여유가 없었다. 지훈의 몸은 이미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심장 모니터는 사망을 알리는 길고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제세동기, 에피네프린하고 칼륨 억제제 가져와. 지금 당장. 그녀는 복도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병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 위로 올라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5년 전 그를 버렸던 남자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그녀는 이제 그를 죽이려는 자들로부터 다시 한번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가슴을 압박하는 서은의 팔은 기계처럼 일정하고 강했다. 그녀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늑골이 부러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았다.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만 있다면 병실은 순식간에 도착한 응급카트와 의료진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세동기 차지 시작 200줄. 서은의 외침에 레지던트가 재빨리 패드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가슴에 패드를 대고 외쳤다. 모두 비켜.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몸이 들것 위에서 활처럼 휘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주시했다. 하지만 화면 위에는 여전히 절망적인 수평선만이 그어져 있었다. 그의 심장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에피네프린 1mg 투여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의 전기 충격, 그리고 몇 초간의 영원과도 같은 침묵 끝에 마침내 비,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신호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이 돌아왔다. 수술실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고 돌아왔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VIP 병동에서의 살인 미수 사건. 병원 보안팀과 경찰이 순식간에 현장을 통제했다. 깨진 창문과 바닥의 나뒹구는 주사기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다. 오수진과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훈의 아버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다. 최철웅 탐정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결국 병원 안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그는 서은에게 다가와 물었다.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십니까? 교수님. 서은은 잠시 눈을 감고 방금 전에 긴박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30대 중반의 남자였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목에 전갈 모양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전갈 문신. 그 한마디에 최철웅의 눈이 번뜩였다. 그것은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 문신은 태영 건설 황 회장이 고용하는 전문 해결사 집단의 상징이었다. 그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경찰 역시 서은의 증언을 토대로 병원 주변의 CCTV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수사망이 순식간에 범인의 목을 향해 좁혀져 오고 있었다. 오수진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유치한 질투심이 만들어낸 주치의 교체라는 결정이 결국 약혼자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셈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윤서은이 아니었다면 그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을 터였다. 그녀는 감히 서은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다. 서은은 범인이 남기고 간 주사기를 경찰에게 넘기기 전 소량의 샘플을 채취하여 병원의 약물 분석실로 보냈다. 성분 분석,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아마도 고농도의 칼륨이나 인슐린 혹은 희귀한 신경 독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의 의학적 지식은 수사의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진실을 밝혀낼 핵심적인 열쇠를 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몇 시간 후 최철웅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갈문신의 남자는 예상대로 황 회장의 수족 중 한 명이었고 현재 경찰이 그의 은신처를 추적 중이라는 소식이었다. 하지만 최철웅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거웠다. 뭔가 이상합니다. 황 회장처럼 노련한 자가 이렇게 쉽게 흔적을 남길 리가 없습니다. 마치 일부러 단서를 흘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배우는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약물 분석실에서 결과가 나왔다. 주사기 안에 들어있던 것은 고농축 염화칼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석신일콜린이라는 희귀한 근육 이완제였다. 단시간에 심장마비를 유발하고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어 부검을 해도 사인을 밝히기 어려운 전문적인 약물이었다. 이런 약물은 일반적인 청부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의료계나 제약업계에 깊은 연줄이 있는 자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서운과 최철웅은 동시에 한 사람을 떠올렸다. 태영건설의 고문 변호사이자 강지훈의 사촌형인 강민준 변호사였다. 그는 지훈과 같은 로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언제나 뛰어난 지훈의 그늘에 가려져 만년이인자라는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태영건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철웅과 지훈의 아버지는 함정을 파기로 했다. 그들은 일부러 언론에 강지훈 변호사, 의식 회복 임박, 범인에 대한 중요 단서, 진술 예정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덫을 놓은 것이다. 범인이 만약 내부자라면 이 소식을 듣고 불안감에 반드시 움직일 것이었다. 그들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날 밤 강민준이 초조한 얼굴로 병원을 찾아왔다. 그는 조카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는 핑계를 댔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지훈의 중환자실 앞으로 다가서는 순간 복도 양쪽에서 최철웅과 경찰들이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민준아, 설마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강민준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최철웅이 그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눈앞에 내밀자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황 회장과 손을 잡고 지훈을 제거한 뒤 로펌을 차지하고 태영건설의 모든 법률 자문을 독점하려 했던 것이다. 희귀 약물은 그의 대학 동창인 제약회사 연구원을 통해 빼돌린 것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아버지는 자신의 조카가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민준은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가면서도 끝까지 지훈을 향한 질투와 증오를 악에 받쳐 쏟아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한 가문의 추악한 비극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남김없이 드러났다. 서은은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지켜낸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이었지만 그 생명에 얽힌 진실은 너무나도 추악하고 잔인했다. 강지훈의 병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 미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자 대한민국 법조계와 재계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강민준과 태영건설의 황 회장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살인까지 사주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들이 나눈 은밀한 통화 기록과 자금 거래 내역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어 그들의 목을 올감했다. 평생을 법의 이름으로 부와 명예를 쌓아왔던 그들은 이제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기다리는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강지훈의 세계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야 했다. 가장 먼저 그를 떠난 것은 약혼녀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자마자 싸늘한 얼굴로 그의 병실을 찾아와 약혼 반지를 빼던졌다. 이런 끔찍한 스캔들에 휘말린 집안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이었을 뿐이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충격과 평생 믿었던 조카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폐인처럼 변해갔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 보지 못했다. 아들이 겪은 불행이 모두 자신의 과도한 욕심과 야망 때문에 시작된 것만 같아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한때 완벽해 보였던 그들의 가문은 속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강지우는 마침내 퇴원을 앞두게 되었다. 그의 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폐허와도 같았다. 그는 퇴원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윤서은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허락도 없이 찾아온 그를 보고 서은은 잠시 놀랐지만 말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의 연구실은 수많은 의학 서적과 논문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한쪽 벽에는 그녀가 집도했던 어려운 수술들의 기록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난 5년간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훈은 그녀의 책상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떨리고 있었다. 서은아, 아니, 윤서은 교수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것은 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건네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5년 전 나는 내 야망을 위해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5년 후 나는 또다시 내 문제로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당신이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주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 과거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는 나지만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는 참을 수 없는 후회와 자기 혐오의 무게에 짓눌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은은 그의 사과를 말없이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에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의 사과 받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하지만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 속에서 당신 스스로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는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은 의사의 것도 옛 연인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한 인간의 단단한 눈빛이었다. 나는 당신을 살리면서 내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당신을 증오했던 내 마음까지도 수술대 위에서 모두 꿰매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괜찮습니다. 의사로서의 제 의무는 끝났고 당신과 나의 인연도 이걸로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용서보다 더 명확하고 단호한 끝이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그의 짐을 덜어주는 대신 그가 자신의 짐을 온전히 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를 놓아주었다. 그것이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자 그녀 스스로를 위한 완벽한 해방이었다. 1년 후 윤서은은 한국대학병원 흉부외과의 최연소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심장 수술들을 도맡아 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려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그늘 대신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따뜻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그녀는 수술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5년 전에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빗소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평화로운 소리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의 법률사무소에서 한 남자가 낡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로펌을 물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이곳으로 내려와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었다. 그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의료인으로 선정된 윤서은의 소식을 보았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의 입가에도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빌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아주 길고 외로운 속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 시작했다.